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산의 안경 공장만큼은 제발 절대로 가지마. 지금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안경 공장에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적은 글을 보고 거짓말이니 뭐니 하면서 댓글 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 걸고 제 명예 걸고 친구 걸고 실화입니다. 저 안경 공장 갔다 온 이후로 잠도 잘 못 잡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죠. 이틀 전 제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 저와 셋이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는데 정말 할 짓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차 안에서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안경 공장을 가자고 하더군요. 전 무서움이 없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안경 공장에 가게 됐어요. 대구 북구에서 출발해서 2시쯤 안경 공장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셋 다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친구한테 다짜고짜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친구가 왜 그냥 바뀌다라고 말하자 친구 어머니께서 사람 자는데 왜 전화해서 비명을 지르고 끊냐며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놀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를 돌려 내려왔습니다. 분명 제 친구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고 제 친구 폰이 저한테 있어서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결국 안경 공장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입구에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니 솔직히 인터넷의 경험담이라면서 올라오면 믿지도 않고 전부 다 순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부터 진짜 가만히 있어도 소름 돋아요.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안경 공장 가려고 했던 분들 가지 마세요. 진짜 가지 마세요. 무서워 많다니깐 괜찮다고 생각하고 올랐다가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틀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지금도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몇 글자 적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부부. 그녀는 꼭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분만실 저 안쪽으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제발 제발. 저 소리가 너무나 싫었다. 평소에도 조용할 날 없는 아내였지만 그 큰 목소리로 죽을 둥 살둥 비명을 질러대니 고막이 다 터질 것 같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막을 터질 듯 울려대는 아내의 비명을 귀를 막아 좀 덜 들리도록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점점 시간은 갔고 지쳐가는 건 아내나 나나 마찬가지였다. 한 시간이 10년처럼 오래도록 느껴졌다. 분만실의 문이 열렸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죄송합니다. 태아가 절망적이었다. 3년 만에 가진 아이가 죽어버리다니. 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의사의 설명이 전부 변명으로 느껴졌다. 산모의 심신이 너무 약했습니다. 제왕절개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런 말 하지 마. 변명 따위는 집어치워. 아내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집안에서도 반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시바지를 드리라는 할머니의 명까지 떨어질 정도였다. 요즘 세상에 시바지를 받으라 하니 의사의 변명 아닌 변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이젠 정말 들리지도 않았다. 절망적이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걱정되었다. 아이가 생겼다고 가장 기뻐했던 건 당사자였던 아내였다. 몸도 약하고 말라서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나 있을까 걱정했지만 나름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먹지도 않던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넘기는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섰다. 아내는 굳은 결심을 하듯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노력을 알기에 흔쾌히 그러자 했지만 결국 결과는 참담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을 울리는 것 같다.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변명거리를 만들어 내던 의사가 날 쳐다본다. 멀뚱멀뚱 자신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듯이 날 쳐다보는 그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일에서나 면회가 가능할 듯한데 그렇군요. 그의 뒷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 발길을 돌렸다. 황당해하는 그의 표정이 눈앞에 선하다. 다음날이 돼서 아내를 찾아갔다. 무척이나 수척해 보이는 그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누워있다. 그냥 누워있을 뿐인데 난 그녀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난 그녀를 바라본다. 아이를 가졌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날 바라본다. 촉촉이 젖은 눈이 날 더 아프게 한다. 간호사에게서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심리적 충격으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하루하루 좋아졌고 수일 내에 집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절대 치유되지 않을 깊은 상처가 남아버렸다.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도 없게 되어버렸고 그녀를 돌보는 건 꼭 아이를 다루듯 해야 했다. 자신의 힘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려 하지도 않았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다. 아내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었기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집안을 떠들썩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그녀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지낸 3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렸고 신혼 때만큼은 아니지만 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잔소리도 끊이질 않는 수다도. 난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낸다. 아빠. 응? 누군가가 날 부른다. 눈을 뜬 순간 내 시야에 아기가 보였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헛숨만 들이킬 뿐 말도 하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질 않았다. 아빠. 서서히 내 몸을 기어오는 아기를 난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다. 온몸에 피가 가득 묻어내 다리부터 적셔오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은 움직이려 하질 않는다. 날 어떻게 하려는 걸까? 아기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계속 나에게 다가왔다. 미소는 떠날 줄 몰랐으며 날 부르는 작은 신음 같은 목소리 또한 계속되었다.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없다. 날 향해 기어오던 피 묻은 아기를 찾을 수가 없다. 아빠. 난등 뒤에 매달린 아기의 목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침대 위로 가득히 적신 나의 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샤워를 하기 위해 물을 틀고 세면대에 섰을 때. 아빠. 난등에 매달린 피 묻은 아기를 보며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난 화장실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아내 생각에 걱정이 앞서 정리도 못한 채 화장실을 나와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재빨리 열었다. 그곳에는 꿈에서 보았던 아기가 아내의 배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엄마. 무서웠지만 정신을 바로잡고 아내를 짓누르고 있는 아기에게 외쳤다. 당장에 사라져.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마. 다행히 아기는 곧바로 사라졌고 아내의 울음소리도 점차 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큼은 어쩌질 못했다. 죽어버린 아기, 분명 나의 아기. 눈물을 그친 아내는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아내를 깨울까 입을 꽉 깨물고 참은 뒤 나의 방으로 돌아와 울기 시작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아기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우릴 괴롭혔다.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어느 날은 아내만 있던 집에 불이 났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지만 작은 불이 마치 아이의 장난으로 보였다. 나와 아내는 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기를 쫓아내려 점을 보았다. 무당은 작은 소금을 하나 쥐어주며 아기가 나타나면 찌르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나 아내나 전부 죽어버릴 것이라면서. 아기를 찌르라니. 분명 내 아기일 텐데. 아기를 찌를 것인가 말 것인가. 주머니 속 작은 소금이 흐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찌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지금 난 아기의 작은 손에 목을 눌리고 있다. 작은 손이 이만큼 내 손을 짓누르다니. 난 온 힘을 다해 소금을 꺼내 들었고 아기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런데 찌르는 느낌이 있다. 어째서 죽은 아기인데, 귀신일 뿐인데. 뒤로 넘어가는 그것을 보며 난 놀라고 말았다. 그건 나의 아내였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군대 후임의 괴담. 제 후임이 재학 중인 대학교 입학 전에 그거가 MT 비슷하게 어디 개울가로 놀러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거가 놀러간 그곳 바로 근처의 다른 학교인지 여하튼 다른 대학생들도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 별 상관 안 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온 대학생들 쪽에서 비명소리 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건 당사자, 후임의 선배를 비롯해서 남학생 몇 명이 그곳을 가보니
사람이 물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여학생 하나가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걸 다른 대학생 중 남자 한 명이 구하려고 물로 뛰어들었다가 그 남학생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른 신고를 했는지 얼마 안 있어서 구급차가 와서 2명을 건졌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에 물에 빠진 여학생은 무사히 나오고 나중에 구하러 갔다가 빠진 남학생이 죽은 상태로 물에서 건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도 찝찝해서 그 선배네 학과도 원래 1박 2일로 놀다 올 예정이었는데 몇 시간도 안 하고 어영부영 되다가 저녁 전에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시체도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했던가 본지 그 선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르르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어떤 남자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의 반은 잠든 거나 다름없는 선배가 듣기에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개새끼들 나만 안 구했어. 시발놈들 나만 안 구했어. 개새끼들. 순간 오던 잠이 다 달아났지만 무서워서 소리 나는 쪽으로 차마 쳐다보진 못했다네요. 그래도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실눈을 뜨고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 옆쪽에는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 의자 들어가는 공간에 그날 낮에 익사했던 남학생이 쪼그려 앉아 계속 욕설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비명소리는 안 냈지만 그 선배는 거의 까무러칠 지경에 이르렀죠. 다시 고개를 원래대로 돌리고 눈을 질끈 감고 이건 꿈이야. 헛거보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켜려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설이 끊기고 맨발로 방바닥을 밟는 소리와 함께 그 선배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 바로 귀 옆에서 그 익사했던 남학생이 야 이거 꿈 아니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선배는 바로 졸도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에 겪었던 귀신. 그때가 2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무튼 충남에 위치한 모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춥던 겨울 어느 날 평소 때처럼 강의 다 듣고 친구들이랑 간식 먹으면서 담배도 태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됐습니다. 친구 한 놈이 말하기를 자기도 선배한테 들은 거지만 학교 연습실에서 가끔 귀신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귀신 본 선배도 꽤 있고 무엇보다 서로 설명하는 귀신 모습이 똑같다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선배 중 대부분은 같은 장소에서 목격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학교 연습실인데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방이랍니다. 전 그 당시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일 끝방이라는 걸 알고는 무서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좀 섬찟했던 게 복도 제일 끝에 있던 방은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제가 가장 애용하던 방이었습니다. 구석에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 수다 떠는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히 연습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밤 12시가 넘도록 그 방에서 연습한 적이 꽤 있었는데 물론 그 이후론 다신 안 갔었지만요. 아무튼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다른 친구와 저는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아, 잠깐 학교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등굣길이 등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길이 가파르고 험해서 진짜 걸어가려면 힘이 듭니다. 게다가 클래식 음악과가 강의하고 연습하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음악과 건물은 높은 데다가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혼자 올라가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습실은 음악관 건물 가장 꼭대기 층에 있는데 일자한 복도에 무수히 많은 연습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단에서 가장 멀고 어두침침한 가장 끝 연습실이 문제의 방이었죠.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다음날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와 저는 궁금한 마음에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듣기 위해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선배의 친구가 귀신을 제대로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배의 친구는 그때 휴학을 한 상태였고 저와 친구들은 모르는 선배였습니다. 귀신을 봤다던 그 선배가 어느 여름날 그 문제의 방에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때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연습실이 있는 층에 총 3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머리가 긴 여자가 위에서 뚝 떨어지더니 머리가 아래쪽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봤더랍니다. 그 선배는 진짜 기겁하고 연습실 밖 복도로 뛰쳐나와서 비명을 질렀답니다. 저희에게 이야기해준 선배도 당시 다른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비명 듣고 뛰어나와 보니 친구가 후들후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방으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저와 친구는 이야기 듣고 좀 무서웠죠. 아니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진짜 더 소름 끼쳤던 건 문제의 방에서 목격한 사람은 3명인데 다 똑같은 설명이라는 겁니다. 글 쓰면서도 그때 생각에 소름 돋는군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의가 끝나고 밥을 먹고 맨 처음 귀신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 2명은 연습하러 연습실 가고 저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쉬려고 자취방에 내려갔었죠. 내려가자마자 한숨 자고 일어나니 밤 11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컴퓨터하고 담배 피우고 약간의 페인짓을 하다가 12시쯤 친구 놈들한테 전화가 왔죠. 심심하니까 학교 놀러 오라고. 저도 그때 혼자 방에서 뻘짓하기 심심해서 알았다고 하고 학교로 갔죠. 그 당시 차가 있어서 음악방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방까지 가는 길이 멀고 가파르고 어둡고 학교 정문에서 차 끌고 음악방까지 5분 걸립니다. 정문 지나고 그 어두운 길을 약간은 무서운 마음으로 달리고 있었죠. 음악관에 거의 다다를 무렵 음악관에서 정문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한 명의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했죠.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내에 옷차림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새하얀 원피스였는데 위에 있는 팔소매가 없이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고 아래는 길고 퍼지는 드레스 같은 치마였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는 옷이었죠. 그리고 앞머리가 눈을 덮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외국인 같은 오뚝한 코에 섹시한 입술의 소유자로 굉장히 이뻐 보였습니다. 아무튼 고개는 치켜든 상태로 눈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창백한 얼굴색으로 더욱이 무서웠던 건 걷는 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내리막을 걸어 내려오면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팔이나 얼굴이 미동도 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처럼 스르르 내려오는 겁니다. 미치죠. 정말 개 무서웠습니다. 반쯤 미쳤죠. 엑셀 겁나 밟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여자를 지나치고 사이드미러를 봤죠. 여자가 없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진짜 다 봤거든요. 나 진짜 환장하죠. 그때처럼 미친 적 없었습니다. 그 가파른 길에서 엑셀 바닥까지 밟아 미친 속도로 음악반 가서 친구들을 만났죠. 친구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죽어도 안 믿는 겁니다. 확실한 건 그 길이 음악관에서만 연결되는 길인데 음악관에는 그런 외모의 여성 하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야기 들려준 그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옷차림 이러이러하고 머리가 이렇다고 생긴 것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 선배는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 봤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화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곧 전화가 왔죠. 맞는 것 같다고. 코가 정말 오뚝하고 높은 게 맞다고 눈은 정말 크로 파랗다는데 저는 눈을 본 적은 없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당분간 연습 못하고 밤에 다니지도 못했죠. 지금은 대학 시절에 가장 큰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안 믿던 귀신도 믿게 됐고요. 겪었으니 어쩔 수가 없지요. 5번째 이야기. 거울. 난 거울을 증오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너무도 싫었다. 흉측한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이 너무도 싫었다. 난 거울을 저주했다. 아침마다 보게 되는 나의 얼굴이 너무도 싫었다. 흉측한 내 모습의 증오를 느껴 거울을 수없이 부숴야 했다. 그래도 거울은 여전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었다. 난 그게 너무도 싫었다.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겨울이라 해가 빨리 졌던 모양인지 저 먼 하늘에서는 붉은 노을이 긴 꼬리를 흩날리며 사라져 가고 있었다. 다른 날은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시달리다 보니 몸의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 우연히 그들의 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격이 음침하다는 등 말이 없다는 등 별의별 말이 다 나왔었다. 하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모두 허울 좋은 변명들이다. 내가 이렇게 겉에서 맴도는 것은 모두 다 내 외모 때문인 것이다. 난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도 여느 아이들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애는 정말 너무도 멋진 남자애다. 그 애가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도 좋았고 또 농구를 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떠드는 모습이 너무도 즐거워 보였다. 그 애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 비록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지만 그래도 난 그 애를 너무도 좋아했다. 하지만 내 외모는 흉측했다. 내가 설령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애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난 그게 너무도 슬펐다. 우울한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 하나 해보지도 못하는 내 신세가 슬프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힘없이 걷는 내 옆으로 여학생 2명이 스쳐 지나갔다. 나와 스쳐 지나가자마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보나 마나 아니겠는가. 내 외모에 대한 흉일 텐데.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너무도 싫다. 하지만 그때 정말로 놀랍고 멋진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거울을 본 건 정말로 큰 행운이었다. 쓰레기통 옆에 기대어 있던 거울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거울에 비쳐 있었다. 검고 긴 생머리에 까만 눈동자. 하얀 피부에 갸름한 얼굴은 칙칙한 교복마저도 밝게 비추어주는 듯했고 입가에 걸려있는 작은 미소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난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거울 속에 그녀도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오른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러자 거울 속의 그녀도 왼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난 살짝 웃어보았다. 그러자 거울 속의 그녀도 살짝 웃었다. 난 기쁨에 겨워 활짝 웃어 보였다. 그러자 거울 속의 그녀도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난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로 나였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못 박는 소리가 너무도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이마에서 살짝 흘러내리는 땀을 훔쳐내고서는 못을 다 박은 자리에 거울을 집어들어 벽에 걸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너무도 만족스러웠다. 거울을 통해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도 만족스러웠다. 내가 찾아오고 꿈꿔왔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앞에서 활짝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이 정도의 외모라면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도 멋지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린다. 그 남자애와 사귀게 되고 같이 손을 잡고 걷는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했다. 내일 당장 가서 고백해야지. 당장 가서 내 마음을 그 남자에게 전해야지. 마음속으로 행복한 다짐을 했다. 너무도 설렌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너 뭐야? 저리 가. 아니 난 그저. 이런 반응은 생각지도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는 듯한. 난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꺼져버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 말을 잘라버렸다. 이런 반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내 외모가 부족한 걸까? 거울 속에 나는 아름답기만 한데 학교에서의 일은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멍하니 서서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난 슬프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도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내 외모는 아직도 부족했던 것일까? 나는 그냥 그 남자애가 좋았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부수는 듯한 두통이 엄습해왔다.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심한 고통이 몰려왔고 그 심한 고통에 얼굴이 찌푸려졌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면 통증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울을 보던 몸을 돌려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열어 젖혔다. 난 화장실로 들어서서 수도꼭지로 손을 뻗었고 이내 기익하는 짧은 마찰음과 함께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난 쏟아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뻗어 그 물들을 손에 가득하게 담고서는 얼굴에 문대었다. 차가움이 얼굴로 번지자 통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난 물이 다 흐르고 나서도 손을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멍하니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 두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제야 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떼었다. 손을 떼자마자 보이는 것은 화장실 거울. 그 거울에서 비치는 것은 너무도 흉측한 모습이었다. 너무도 갑자기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꽉 쥐어진 주먹을 거울로 내질렀다.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손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거울 속에 존재하던 내 흉측한 모습은 조각조각 나서 부서져 버렸다. 손에는 거울 파편이 박혀있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두통만이 더욱더 심해져 다가왔을 뿐. 난 다시 다가오는 두통의 얼굴을 찌푸리며 거울 앞으로 되돌아왔다. 거울 속에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두통으로 찌푸려진 얼굴도 밝게 빛나는 듯했다.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름답게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이제 이 안에서 살리라. 에필로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다지 좁지도 넓지도 않은 거리에 여자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저 집 이야기 들으셨어요? 파마 머리를 한 여자가 손가락을 들어 어떤 집을 가리킨다. 여자가 가리키는 집에는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난 듯 폴리스 라인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전 들었어요. 학생이 죽었다지요.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가 말한다. 그러자 파마 머리를 한 여자는 그녀의 말에 대답한다. 네. 학생이 죽었다지 뭐예요? 그러자 다른 한 여자가 대화에 끼어든다. 얼굴에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는 듯하다. 세상에 젊은 학생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대요? 젊은 여인의 말에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대답한다. 왠지 얼굴이 약간 지어있는 듯하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었대요. 그냥 앉아서 굶어 죽어요? 세상에 가난하기라도 한 건가?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가 의아스럽다는 듯 말한다. 그러자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까보다 얼굴이 더 질려있다. 예전에 저기 쓰레기통 옆에 세워져 있던 거 기억나세요? 이상하게 소름 돋던 그 여자 초상화 말하는 거죠. 그거 기분 나쁘던데. 모두들 한마디씩 중얼거린다. 얼굴이 다들 질려있는 듯하다. 파마머리를 한 여자는 질린 얼굴을 애써 진정시키려는 듯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 그림을 그 학생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된 거래요. 세상에 으스스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다니 무섭기는 하지만 불쌍하네요. 여자들은 조금씩 이야기를 더 나누며 서 있다가 이내 수다를 다 마쳤는지 하나하나 흩어져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간다. 가장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폴리스 라인으로 출입이 통제된 집을 바라보며 안쓰럽다는 듯 한투로 중얼거린다. 안 됐네 그래도 남자애가 꽤 잘생겼었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 폴리스 라인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대문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6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카세트 테이프. 음악 특기생인 형구는 가수가 되기로 하고 오디션 연습을 하고 있다. 평소에도 노래가 좋았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노래는 그에게 마치 가족처럼 산소처럼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가 예술고등학교에 간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당당하게 입학 신청서를 내었다. 그리고 전날 밤 형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 또래의 여자가 자기를 잡아먹는 꿈을.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다. 다 죽어야 해. 그는 오싹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축축이 젖어 있었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부를 마이 러브를 듣기 시작했다. 마음이 평온해지며 긴장이 풀렸다. 다음날 예술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뽑는 오디션이 열렸다. 14번 들어오세요. 형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mp3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조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은 심히 놀란 눈치이고 다음 순서인 학생들도 형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내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 심사위원이 일어나서 말했다. 당연지사 합격이라서
더 부르지 않게 하는 거겠네. 다른 사람들은 물론 형구 자신도 평소보다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합격을 예상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상황에서는 합격이라 자부할 것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왔으니 심사위원은 한참을 서 있더니 형구의 신청서를 보고는 형구에게 말했다. 나가세요. 형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잘 불렀는데 불합격이라니. 제가 왜 탈락인가요? 심사위원은 신청서를 한번 보더니 뒤집어버리고 말했다. 빨리 나가시고 다음 번호 들어오세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 제가 왜 탈락인가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왜 제가 탈락인가요? 얼른 나가세요. 제가 왜 탈락이냐고요. 말을 해. 빌어먹을. 이내 심사위원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리기까지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고 경비원들에게 의해 제재되는 것도 길지 않았다. 역겨운 심사위원의 엉망이 된 옷깃 사이로 가슴에 칼자국이 보였다. 제기랄. 내가 왜 탈락이지? 내가 왜?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탈락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저기. 네. 누구세요? 심사위원처럼 보이는 예술고등학교 심사위원이 형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정말 왜 탈락했는지 모르시나요? 예, 정말 잘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입시면접 때 보는 특기를 녹음하거나 촬영해둡니다. 정 모르겠으면 이걸 가지고 가세요. 하며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주고는 뒤를 돌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저 멀리서 작게 중얼거렸다. 미친놈. 형구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